이제 예산 원칙 이론 할 거예요. 예산 원칙 이론. 자, 예산 원칙 이론은 그 빈도도 상이고 난이도도 상. 알았죠? 예산 원칙 이론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가면 안 된다. 알았죠? 그런 파트고 조금 좀 주의 깊게 한번 어떻게 여러분 접근할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활용 점정이야. 이 전체 내용을 내가 찾는 이유가 요거 하려고 한 거예요. 요거 예산 원칙 이론 하려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 원칙 이론이 보통 다른 교재에는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 빼놓은 거는 뭐 내용을 예산을 좀 알아야 예산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뒤로 빼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수업으로 설명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예산 원칙 이론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입법부 우위 원칙, 그다음 하나는 행정부 우위 원칙이 있어요. 두 개의 원칙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입법부 우위 원칙은 이제 노이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고, 입법부 우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입법부 우위라는 얘기는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원칙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원칙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원칙은 총 8개가 있어요. 8개. 8개가 있고, 그러니까 시시껄렁한 거 있고, 그러니까 약간 사소한 거 있고, 좀 중요한 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약간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는 파트다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명확성의 원칙. 자,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수익과 지출을 어디다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주면 되는지를, 어디다 쓰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말을 이제 고급스럽게 명확하게 추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땡땡땡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지. 요게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것만 보고 이 돈이 어디 가야 되는지를 딱 누구나 알 수 있게 예산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일단 그 원칙만 설명드리고 나서 예외를 설명드릴게요. 됐죠? 자, 그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 집행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산을 썼어요. 예산을 만들어졌으면 이걸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국회 승인 없이 쓰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행정부 니네들 마음대로 돈 쓰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을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알았죠?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명확성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공개성 원칙. 요 세 개는 귀염둥이 원칙. 알았죠? 자체적으로 보면 귀염둥이 원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이거 예외랑 연결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귀염둥이 원칙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통일성의 원칙이 있어요. 통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은 단일 국고에 편입돼야 된다. 모든 모든 수입은 단일 국고에 편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통일성의 원칙이에요. 비영향의 원칙이다라고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국고라고 해요. 국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국고는 일종의 창고예요. 창고. 알았죠? 창고예요. 창고를 자, 모든 조세 수입이 있겠죠? 모든 수입을 하나의 창고에다 다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실제로는 우리 현대 사회에는 현대 국가에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현대 국가에는 창고가 없죠. 창고 대신 뭐가 존재해? 창고 대신 뭐가 존재해요? 최쌤. 계좌야, 계좌. 알았죠? 어? 계좌. 하나의 계좌에다 돈 다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요게 통일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창고가 여러 개면은 이 관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창고를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알았죠? 내가 돈을 얼마 들고 있는지를 알려면 창고 하나면
그 창고 하나만 가보면 되잖아. 맞죠? 근데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창고가 10개 오면 창고 10개를 다 가봐야 되잖아. 맞죠? 창고가 하나 있는 게 관리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통일성의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원칙이 한계성의 원칙이에요. 한계성. 다시 한정성의 원칙 뭐 이런 뜻 하는데 여기에는 원칙이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총 8개지만은 실제로는 10가지 원칙이 있다고 무방해요. 자, 한계성 원칙은 첫 번째,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 있어요.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그래서 목적. 자, 이 금액, 자, 여기 앞에 있죠? 이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요 항목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요 돈을 쓸 수 없어요. 알았죠? 됐죠? 왜 이렇게 놨을까요? 행정부 애들이 돈 막 받아가가지고 지 맘대로 쓸까 봐 그런 거야. 알았죠? 의회는 왜 얘들 못 쓰게 할까요? 자기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국민들 사랑을 받아야 돼. 국민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걸 정했는데 행정부 애들이 갖고 가 딴 데 써버렸어. 그럼 자기 사랑 받아 못 받아? 알았죠? 자기 사랑받기 위해서 못 쓰게 해놓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성의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자, 초과 지출 금지 원칙이에요. 초과 지출 금지 원칙. 자, 여기에 이제 요걸 돈을 딱 이렇게 쓰는 것을 계상이라고 불러. 계상. 알았죠? 근데 요 금액 이상으로 못 쓰는 거야. 알았죠? 이게 초과 지출 금지 원칙이에요. 만약에 여기 900원이 써져 있어. 900원. 그러면은 899원까지는 괜찮아. 900원까지는 괜찮아. 900 이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없다예요. 쓸 수는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로. 쓸 수는 있지. 딴 데, 어차피 돈이 창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가다가 써서 딴 데가 그러면 딴 데가 어떻게 되겠어? 딴 데가. 딴 데가 줄어들어 있겠죠. 알았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못 쓰겠다. 알았죠? 자, 이게 초과 지출 금지 원칙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됐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회계연도 경비는 회계연도 수입으로 지출해야 된다. 자, 만약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수입을 받아가지고 돈을 써라는 뜻이야. 수입은 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 수입도 있을 수 있고, 맞죠? 올해 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수입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올해 수입으로 다 해라. 알았죠? 자, 그러면 깔끔해, 안 깔끔해요? 깔끔하지? 깔끔하죠? 계산이 편해, 안 편해? 편하겠죠? 맞죠? 만약에 과거 수입의 일부, 미래 수입의 일부, 현재 수입하고 세 개로 섞어서 쓰면 수입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올해 수입만 해서 계산하면 관리가 쉬워져요. 알았죠? 이 세 가지가 한정성의 원칙이요. 한정성의 원칙. 목적의 사용 금지, 초과 지출 금지 원칙, 회계는 독립 원칙. 이건 뭐 이해되죠? 이해되죠? 엄마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야,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술 먹으면 이건 무슨 원칙에 금지한 거야? 목적의 수익 금지야. 엄마가, 야, 옷 10만 원짜리 사라고 했는데 15만 원 샀어. 무슨 금지야? 초과 지출 금지야. 알죠? 됐죠? 어? 근데 내가 그 다음 달 돈 갖고 와다가 다음 달 용돈 갖고 와서 올해 썼어. 미리 썼어요. 빌려왔겠지. 이거는 뭐야? 회계선 독립 원칙 금지. 알았죠? 다 원칙이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여섯 번째가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단일성의 원칙은 단일 예산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단일 예산의 원칙이에요. 단일성의 원칙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단일 예산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문서를 예산 문서를 하나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문서를 하나로 만들어라 한 게 단일성의 원칙이야. 예산 문서를 두 장을 만들지 말고 두 개로 만들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목차가 1번부터 시작하면은 100번까지 하고 딱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돼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 한 권으로 만들어라. 예산 문서를 책 한 권으로 만들어라. 아니면은 하나의 페이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만약에 페이퍼가 많잖아? 책이 많잖아. 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자, 책을 한 권으로, 이 두께를 한 권으로 만든 거랑 이거를 얇게 세 개, 네 개로 만들었어. 뭐가 더 보기 쉬워요? 응? 얇게 만들기 더 쉽다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한 권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되죠. 알았죠? 됐죠?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게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단일성의 원칙이 뭘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한 장으로 만들어라? 예산. 예산을 한 장, 아까 예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출계획이죠. 지출계획의 문서라고 했죠. 지출계획 문서를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 알았죠? 만들어라가 단일성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보면은 문서를 만들 때 우리가 지출 사항이 만 개라고 할게요. 만 개. 그러면은 문서를 만들 때 1번부터 만 번까지 쭉 이어서 문서를 만들라는 뜻이야. 알았죠? 1번부터 5번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끊어 만들지 말라는 거야. 됐죠? 별책으로 만들지 말고 책 한 권도 만들고. 이해됐어요? 이게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이해됐죠? 자, 단일성의 원칙과 그러면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은 어떤 차이가 있어? 통일성의 원칙은 참고에 관한 문제야. 참고. 알았죠? 참고를 하나로 해라. 그다음에 단일성은 그 참고에 쉽게 말해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참고에 들어오는 돈 혹은 나가는 돈, 참고에서 나가는 돈을 하나의 문서로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단일성과 통일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단일성은 미리 좀 설명할게요. 단일성의 원칙은 자, 여기 우리가 창고에 하나를 만들어라. 돈이 들어 다 하나로 다 때려 넣어라. 돈 나가겠죠? 나갈 때 하나의 문서만 보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라. 이런 뜻이야. 요게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자, 만약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문서를 두 개, 세 개 만들어 놓으면은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어떤 거 봐야 될지 알 수 있어 없어? 있긴 하지. 어렵지. 찾기 힘들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 없애고 나가는 문서는 하나로 해라. 알았죠? 그럼 요 문서를 보고 나갈 돈을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이게 단일성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완전성의 원칙. 예산 문서에 모든 세입과 세출을 명시적으로 나열해야 된다가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총계주의라고 해요. 총계주의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 지출은 반드시 예산 문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자, 모든 세입과 세출을 명시 나열하라는 얘기는 어떤 지출은 예산서에 예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죠. 맞죠? 모든 세입과 지출을 명시 나열하라는 얘기는 어떤 지출은 모든 지출은 예산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최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선생님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게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완전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전체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점은 완전성의 원칙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확성의 원칙이 있어요. 정확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은 잘렸어요? 밑에? 정확성의 원칙 밑에 있어요. 정확성의 원칙이 여기 있는데 거기다 적어두세요, 일단. 정확성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딱 같아야 돼요. 같도록 해라.가 그 정확성의 원칙이에요. 예산과 결산이 딱 같아야 된다. 같게 해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확성의 원칙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너무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자 우리가 예산을 짜잖아요. 하죠. 예산을 쓰죠. 자 예산을 하고 나면 이제 지출을 시작해요. 지출을 막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이 발생해요. 결산. 지출에 주치 관련된 사항들이 다 기록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쓰기로 했어. 그럼 결산을 하면은 딱 뭐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근데 총액도 맞아야 되고, 이 세부적인 것도 딱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이게 정확성의 원칙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원칙이 있으면 행정부, 이 돈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없게 돼요. 알았죠? 없게 돼요. 자,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무슨 원칙이다? 입법부 우위의 원칙이다라고 불러요. 입법부의 우위 원칙. 대략 보면은 되게 그 융통성이 있는 원칙들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원칙들이에요. 융통성을 제한하는 제한적인 원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예외를 볼 거예요. 예외. 자, 우리가 뭔가 통제적으로 해놓으면 융통성 없이 해놓으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원칙대로 하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외를 뒀어. 수도 없이 많은 예외를 뒀어요. 그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와. 알았죠? 그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 예외를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고 이제 집할 거야. 알았죠? 자, 먼저 그 명확성의 원칙 그 뭐라고 했죠, 제가?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추계해라. 이게 지출이 어디에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총괄 예산과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예비비. 총괄 예산 예비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 일정 금액을 예비비라고 해서 총액만 적어 놓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예산이 쭉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예비비라고 하고 총액만 적어 놓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거는 예비비라고 총액 적혀져 있으면 이 돈이 어디 갈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비비 총액은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야. 알았죠? 총괄 예산도 총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할게요. 총괄 예산이 총액만 적혀져 있어. 총괄 예산은 1차적으로 총액만 적혀져 있다고 보세요. 알았죠? 총액만 적혀져 있어. 총액만. 뭐 어떤 게 총액만 딱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인건비인지 이게 물건비인지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총괄 예산과 예비비 총액은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가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할 거예요. 알았죠? 좀 힘들어요. 근데 한번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있어요. 자, 이 예외들은 허용된 거야, 다. 자, 먼저 준예산. 준예산 했죠, 우리? 준예산. 준예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지 않았을 때, 형식 있죠. 준과 잠정 예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준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받는다. 안 받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준예산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포괄적이다. 고민할 거 뭐 있어? 의회의 승인 안 받는다는 얘기는 제한적인 범위에 돈을 쓰기 때문에 예산 승인 안 받는 거죠. 포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알았죠? 제한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전용. 이 전용은 행정과목상에서의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우리가 돈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이게 칸이 있고 우리가 돈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있어요. 요 돈을 행정과목상에 옮기는 거야. 알았죠? 자, 옮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옮기면, 여기 이 돈을 일로 옮기는 거야, 일로. 그럼 여기 또, 이 돈은 이 목적으로 사용된 건데, 여기 이 목적으로 위해서 옮겨가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어요? 이것을 전용이라 불러요. 전용. 알았죠? 근데 저 때는, 전용 허용되는데, 저 때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행정부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저 칸을 바꿔도 돼. 이 돈의 위치를 옮겨가면 돼요. 알았죠? 단, 행정 과목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요. 알았죠? 행정 과목 요 안에서만 이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걸 전용이라고 그러고 전용도 일종의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다. 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어. 자, 장관항, 세항목. 그거예요. 세항과 목. 이 장관항, 세항목. 세항목. 알았죠? 세항목. 자, 그 다음에 사고 2월. 사고 2월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자, 사고가 나면 돈 쓸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실제로 뭐 돈 쓰려고 그러는데 돈 쓸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 그럼 못 쓰죠? 그럼 돈이 어디로 넘어가?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렇죠? 사고 이율은 넘어가고 그 돈은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받아놨고, 받아놨는데 못 쓰는 건데 굳이 받을 필요 없죠. 알았죠? 다시 재판단이 필요 없어서 사고 이율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의결의 원칙에서 예비비 지출이에요.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의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예요. 예비비 같은 경우가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총액이죠, 총액. 총액이죠, 총액. 총액으로 줬는데 그거 지출할 때는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네, 있어요. 그것도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명령, 그 다음에 선결처분, 됐죠? 이것들도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급한 거야. 그래서 막 대통령 입장에서 막 급한 일이야. 그럼 사전의결을 받을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은 미리 풀어놨어요. 알죠? 자, 그래서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예비비 지출,
그 다음에 사고 2월 전용 준예산 긴급명령 선결처분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요. 됐죠? 국가정보원 예산은 어디만 누구만 공개하냐면 누구한테만 공개하냐면은 국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라고 있어요. 국회 안에.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만 보게 돼 있어요. 나머지 뭐 국민들한테 안 열려줘요. 국민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됐죠? 돈 얼마 쓰는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있어요. 통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의 첫 번째가 목적세예요. 목적세. 자,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세금이 목적세야. 요럴 때는 창고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도 돼요. 알았죠? 창고를 그래서 목적세에 대해서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돈을 쓰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창고를 아까 통일성의 원칙은 창고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만 만들라고 그랬지. 목적세 같은 거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목적세 돈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근데 요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이 별도로 이 창고 하나 더 파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하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이 돈을 별도로 파놓으면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 거잖아. 이 돈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만약에 하나 넣어버리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아니 실제로 따져보면 되겠지. 장부 보면 되겠지. 장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장부가 한 번만 들어오면 괜찮아. 여러 번 들어와. 찾기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이 창구가 하나면 여기 있는 돈은 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쓴 돈이잖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세 같은 경우는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다라고 해요. 알았죠? 여기까지 괜찮죠? 멀미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멀미 안 나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입 대체 경비가 있어요. 수입 대체 경비. 이게 제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직접 지우는 것을 수입 대체 경비라 불러요. 자,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상당하는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수입 대체 경비라 불러요. 자, 대부분 국가 서비스는 경비를 부담시켜 안 시켜요? 비용을. 직접 부담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여러분들 학교 갔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직접 내라고 그래 안 내요. 안 내지.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 간 거예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낸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서 되죠. 직접 요구하지 않아요. 알았죠? 직접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을 수입 대체 경비라 불러요. 요거 개념이 이해돼요. 대표적으로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 만드는 거. 자, 여권을 만들어주는 거는 일종의 국가 서비스죠. 근데 그 여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 받아야 안 받아요? 여권에서 돈 받아 안 받아? 맞죠? 그걸 수입 대체 경비라고 그래요. 자, 그 수입 대체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별도로. 알았죠? 자, 별도로 이렇게 딱 별도로 창고를 만들어서 수입 대체 경비는 요 별도의 창고에서 관리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도 창고 하나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면 계좌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쉬워요. 자, 만약에 내가 100개, 100개를 받았어요. 100개 그 여권 주문을 받았어. 그럼 돈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100개당에 딱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관리하기 편하죠? 관리하기 편하죠. 그러면 돈이 들어와 있어. 나는 그럼 몇 개를 만들어주면 돼. 100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딱 떨어져. 딱 떨어져.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큰 창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또 장부 봐야 돼. 장부 일일이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수입대체 경비도 일종의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다. 별도 창고다. 알았죠? 별도 창고고 이거는 별도 창고라고 했을 때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다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리 아픈 거야? 아니요, 아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어요.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어. 특별회계와. 그죠?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어요. 특별회계도 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의 창고를 말해요. 별도 창고. 기금도. 알았죠? 둘 다 별도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 창고를 특별회계, 특별기금이다라고 불러요. 이것도 그러니까 별도 창고니까 일종의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 일단 수입대체 경비, 목적세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1대1 연결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수입과 지출을 1대1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입을 가지고 요 지출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요 수입을 가지고 요 지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통일세 원칙에 예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큰 창고에다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 근데 이 돈이하고 이 돈 나가는 돈하고 같은 돈이 아닌가? 같은 돈이에요. 다를 수 있지. 맞죠? 근데 여기서는 들어온 돈이 바로 나가도록. 알았죠?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 창고가 따로 존재해야 되지. 안 섞이게. 이 돈이 들어온 돈이 바로 나가게. 근데 창고가 여러 개면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뭐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알게 뭐야.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힘냅시다. 자, 한계성의 원칙에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목적의 사용 금지가 있는데 이용과 전용이 목적의 사용 금지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용은 전용은 행정과목상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알았죠? 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바뀌어, 사용 목적이 바뀌어요. 이용은 입법 과목상에 바꿔버리는 거야. 알았죠? 입법 과목상에 바꾸는 거, 많이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둘 다 뭐야? 초기 목적은 A였는데 위치를 바꾸면 목적이 바뀌는 거죠. 돈의 위치를 바꾸니까. 그래서 뭐예요?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용과 전용은 돈의 위치를 바꾸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돈의 칸의 위치를 바꾼다. 칸의 위치를 바꾸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거는 칸마다 목적이 써져 있어요. 칸의 위치가 바뀌면 목적이 바뀌는 거야. 됐죠? 그 목적의 사용 금지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초과 지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했었죠? 자, 대표적인 게 예비비야. 예비비. 그 다음 추가 경정 예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비비는 왜 이제 초과 지출 금지 예산 원칙의 예외냐라고 했을 때 예비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최초에 A라고 하는 사업에 100을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비비라는 것을 그 A라는 사업에 더 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비비를 만약에 거기서 30만 원을 끊어오다가 130 만들 수 있어. 그럼 그 A라는 사업에 얼마 쓴 거야, 우리는? 130을 쓴 거잖아. 그 A라는 사업에 뭐만 쓰라고 그랬어? 100을 쓰라고 그랬지. 예비비가 있음으로써 초과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업에. 알았죠? 이해됐죠? 그래서 예비비가 초과 지출 금지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했었죠, 우리? 자, 본 예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 회기가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 더 예산이 붙는 거, 추가적으로 붙는 거, 요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그러죠. 추가 경정 예산이 붙으면 어떻냐면, 자, 여기에 A, B, C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A, B, C가 붙어요. 물론 D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알았죠? 새로운 항목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여기 A에 얼마면 이게 붙어요. 요 돈이 여기 붙겠죠. 그러면 요런 A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10을 쓰라고 그랬는데 뒤에 추가 경정이 붙음으로써 10보다 더 쓰게 되는 거야. 알았죠? 요게 추가 경정 예산이 초과 지출 금지의 원칙의 예외다. 위반이 아니고 예외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 회계연도 독립 원칙. 자, 그 다음에, 자, 회계연도 경비는, 경비는 해당 연도 수입으로 지출한다. 이거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은. 대표적인 게 2월과 계속비가 예외예요. 2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올해 이제 돈을 써야 돼요. 올해 돈을 써야 돼. 그런데 이 돈을 뒤로 미루는 거야. 알았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월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간 거야? 2월은 참신하다. 2월이라고 한 돈을 내년으로 넘긴 거야. 내년으로. 알았죠? 내년으로 넘기는 걸 2월이라 불러요. 알았죠? 돈을 2월로 넘겨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 수입으로 지출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에서 쓰는 거예요. 다음에서. 알았죠? 다음에서 해당 경비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추라고 그랬는데 수입이 언제 돼? 그 돈은 올해 끝나야 돼. 이 말 자체는 수입은 오늘 해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올해 해소 안 된다는 거지. 2월 하면. 언제 해소돼? 내년에 해소돼요. 그래서 2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돼요. 알겠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비라는 게 있어요. 계속비. 계속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 자체만 볼게요. 너무 어렵지? 아, 시간 많이 쓰는 것 같다. 조금만 합시다. 또.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막판에 하니까. 자, 계속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 금액을 정해요. 일단. 총액을 정하고, 그것을 각 해 나눠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체 사업 100이에요. 자, 첫 번째는 50, 30, 20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비라고 먼저 명시해놓고 그것을 승인받은 후에 매년 그 돈을 집어넣는 거야, 예산에다가. 이게 계속비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 100은 당해. 아, 첫 번째 예산 결정할 때 정해. 그거는 이제 거기다 결정하는 거야, 알죠? 자, 100을, 내가 100을, 전체 100을 쓸 거고 매년 얼마씩 쓰겠다라고 다 한꺼번에 보고를 해. 그러면 국회가 승인해줘. 그럼 그 돈을 그대로 쓰는 거야, 알죠? 그 해에 맞게. 요게 계속비예요. 근데 계속비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이. 돈을 못 쓸 수도 있죠.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가 남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뒤로 넘길 수 있어요. 알았죠? 넘길 수 있어요. 그 계속비도 2월이 발생하고 그 계속비 2월 같은 경우도 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계속비 안에 2월이 발생해. 계속비 안에. 알았죠? 자,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예외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괜찮아요. 한 세 번, 네 번 할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자, 여기는 추가 경정 예산, 그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추가 경정 예산은 단일 예산이라고 하는 거 예외야. 자, 우리가 문서를 하나로 하겠죠.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어요.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다가 뭐가 붙어? 뒤에. 추가되는 양이 붙겠죠. 이렇게. 자, 문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야, 두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요거 하나가 되고 요거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림 봤어? 했죠? 그럼 문서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도 뭐의 예외다? 단일성의 원칙이다. 예외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별회계 기금도 자, 우리가 문서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일반회계 문서를 만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예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그다음 기금 예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요. 특별회계는 수십 개고 기금도 수십 개야. 알았죠? 그러면 문서가 엄청 많아져. 이렇게 수십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예산이 문서가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많아졌어요. 알았죠? 있죠? 자, 여기 됐죠? 이것도 둘 다 단일성 원칙 예외다. 라고 보면 돼요. 이제 마지막. 이것만 고비면 넘어가면 돼요. 자, 그 완전성 원칙 예외할 건데 수입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초과 수입. 수입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여권을 만들어 줄 때 전 국민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00개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예산 얼마다. 이렇게 정해.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겠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버렸어.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랬어. 그럼 150명이 들어온 거야. 150명. 자, 100명이 나가겠다라고 100명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일단 예산을 세웠어. 자, 150명이 온 거야. 근데 자, 그러면은 여권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죠. 지출을 해야겠지. 그 지출은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초 예산에. 없었지. 근데 모든 지출은 그럼 150명도 지출하죠. 근데 그 지출 사항은 예산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해주잖아. 그래서 수입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은 뭐다? 완전성의 원칙. 다 기록해라. 모든 지출은 기록해라. 그러니까 장부에 없으면 지출 못한다. 의 예외야. 장부에 없어도 지출했잖아. 맞죠? 맞죠? 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완전성의 원칙은 장부에 없으면 지출 못한다의 원칙이야. 근데 저건 지출했죠? 됐죠? 이해됐죠? 자,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현물출자라는 게 있어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부가 돈을 주는데 뭐로 주냐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주는 거예요. 현물로. 물건으로 주는 거야. 자, 이거 지출이 아니야. 지출이죠. 근데 모든 지출은 장부에 있어야 된다잖아. 그런데 현물에 대해서 장부에 써? 안 써? 안 써. 물건은 나갔는데 지출은 했는데 물건 나갔는데 장부에 없어. 예외인 거야. 그걸 예외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관련. 관료? 각 부처에서 하죠. 아, 각 부처에서. 아, 알았죠? 자,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한 대를 여러분들 정부에서 여러분들 줬어. 장비야. 보통 어떤 걸 현물 투자하냐면 슈퍼컴퓨터 같은 거야. 슈퍼컴퓨터들 해줘. 이거 지출이야, 지출이 아니야. 지출이지. 지출이죠. 지출인데 그 장부에 적어 안 적어? 예산에 적어 안 적어? 안 이상하죠. 안 적지. 못 적지. 왜냐면 물건인데. 지출 사항을 뭐만 적어? 돈만 적잖아, 돈만. 물건을 못 적잖아. 그러니까 안 적어놨어요. 근데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장부에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아, 재밌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전대차관이라는 게 있어. 전대차관. 전대차관. 저거는 돈을 빌려서, 차관을 빌려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전대차관. 전대차관은 정확하게는 차관전대야. 돈을 빌려가지고 차관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줄 땐 돈이 나가는 거 안 나가요? 지출이 아니야. 지출이죠. 자, 그런데 차관을 빌렸기 때문에 어때요? 지출 계획이 있어서 없어요? 없어요. 차관을 빌렸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 근데 지출은 발생했어, 안 했어? 이것도 그래서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아,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순계 예산이 있어요. 순계 예산. 순계 예산. 자, 순계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순계와 총계 개념이 있어요. 총계. 모든 지출 사항들 다 적는 거. 모든 지출 사항을 다 적는 것을 총계라 불러요. 총계.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 지출 사항만 적는 것을 순계라 불러요. 순계. 실제 지출 사항.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출을 했는데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지출했는데 돌아오는 지출이 있어요. 내가 지출을 했는데 잠깐 나갔다 잠깐 들어갔다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지출들이 있어.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있어, 없어? 뭐 빌려주는 거 그건 장부의 균형 맞추기 위해서 어디 갔다가 잠깐 다 오는 게 있어. 됐죠? 자, 근데 뭐 원칙이 뭐였어요? 완전성의 원칙은. 근데 순계는 실제로 나가는 것만 적는 거야. 갔다가 들어오는. 그거는 빼. 다 빼고 실제 나가는 것만 적는 게 순계야. 됐죠? 순계 개념 이해했죠? 순계 예산. 근데 보통 예산 같은 지출 같은 경우 내가 어떤 관공서 어떤 부처에다가 잠깐 내가 정부예요.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런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 이걸 이렇게 모든 나가는 걸 다 적는 거야. 이것을 총계. 알았죠? 실제로 나가는 것만. 아니,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실제로. 나한테 안 나간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나간 것만 적는 거야. 이것을 순계예요. 알았죠? 자, 순계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 아니에요. 예외지.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됐죠? 느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금. 자,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제가 하나씩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드릴 건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금 운영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기금 운영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어디다 얼마 쓰겠다, 얼마 쓰겠다. 근데 지출이 발생하죠? 그 기금은 어디다 보통 돈이 나가냐면, 보통은, 투자처에 돈이 나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돈을 모아서 돈이 투자처로 나가요. 알죠? 되죠? 자, 그런데 볼게요.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거를 계획할 수 있어, 없어요? 언제 얼마를 투자할지를 계획할 수 있어, 없어? 대략은 할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러냐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돈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몇 월 달 얼마 쓰고 뭐 어디 얼마 뭐 하이닉스 얼마 쓰겠다 못 써. 알았죠? 계획만 있는 거야. 대충의 계획만 어디서 많이 하겠다. 자, 근데 봐요. 특정 해에 지출을 했어. 기금에서 돈을 투자를 했어. 어디단가에 돈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 지출 사항이 기록에 있을까 없을까요? 장부에 있을까? 지출 장부에 있을까 없을까? 지출 계획 장부에 있을까 없을까요? 문서에.
계획상에. 아, 계획상. 없었죠. 없었는데 지출했어. 그래서 기금이 뭐의 예외다?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다가 되는 거예요. 자,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돼, 돈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돼, 그 특정 상황이 됐어. 지출했어. 근데 그 지출 상황을 미리 1년 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없어, 그거를. 없어요. 시장 상황 봐서 안 돼. 그러니까 기금이 완전성의 원칙의 총계주의의 예외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에 무슨 원칙이라고 했죠? 정확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정확성의 원칙. 자, 정확성의 원칙의 예외는 불용액이에요, 불용액. 실제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도 더 잘 알겠지만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알겠지만 돈을 못 쓴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못 쓴 경우도 되게 많아. 예산 절감일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알았죠? 돈이 남아. 그럼 돈 남았다고 해서 다 쓸 거야, 그냥? 쓸 거야, 그 돈을? 없애볼 거야? 남아 있는 거야. 알았죠? 불용액 자체를 인정해 줘요. 알았죠? 다 못 써도. 불용. 불용액. 미안해. 불용액. 알았죠? 불용액이 예외예요. 불용액이 예외예요. 그게 일종의 정확성의 원칙의 예외다. 이게 돈이 딱 다 제로여야 되잖아. 남은 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불용액을 인정해 주지, 그냥. 남았으니까 인정해 주지. 어떡해. 그 남은 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불용액이 뭐의 예외다? 정확성의 원칙의 예외다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신나게 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목이 터져라 했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갑니다. 자, 자, 보고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볼게요. 전용은 목적외 사용 금지의 예외다. yes? yes.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나아. 알았죠? 고민하지 마. 그 전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예외가 아니냐 맞냐 판단해 볼 수 있어. 알았죠? 1차적으로 1단계는. 자, 그 다음에 예비비는 초과 지출 금지의 원칙의 예외다. 맞아? 이해됐죠? 예비비의 성격을 떠올려야 돼. 아, 예비비가 다른 목적에 추가되니까 그 목적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추가 경정 예산은 초과 지출 예산의 원칙이 예외다. 됐죠? 됐죠? 네, 됐어요. 자, 수입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다. 초과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다. 여권 초과 발급. 알았죠? 여권의 초과 발급. 이거는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준 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다.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건 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이에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다. 예비비 지출은 사전 의결의 예외다. 그렇죠? 자, 예비비는 그냥 총액을 정해졌고, 이거 지출할 때는 여기서 이 안에서 이거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의결 받을 필요 없다. 그 내용이에요. 자,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기금은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다. 맞죠? 됐죠? 추가 경정 예산은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추가 경정 예산의 예외다. 추가 경정 예산은 문서가 하나가 없던 문서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 문서가 하나여야 되는데, 예산 문서가 하나여야 되는데, 문서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은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1단계. 1단계. 갑니다, 이제. 갑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은 목적의 사용의 금지다. 아니,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다.
맞다, 안 맞다. 추가 경정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돈이 더해지는 거. 목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전대차관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아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총괄예산은 공개성 원칙의,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다. 총괄예산은 먼저 빡 떨려. 그게 더 중요해. 총괄예산은 뭐다? 총액만. 알았죠? 총액만 주는 거야, 총액만. 총괄예산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다. 아니죠. 알았죠? 자, 총괄예산은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예요.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세가 뭔지, 수입대체 경비가 뭔지, 특별회계가 뭔지, 기금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알았죠? 자, 기금은 통일원성의 원칙의 예외다. 기금은. 기금은 별도의 창고에 간다, 단일 창고에 간다. 별도의 창고에 간다. 그러면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순계예산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다. 맞죠? 순계는 나가는 것만 쓰는데 완전성의 원칙은 다 써라. 순계는 나가는 것만. 뭐 예외죠? 예외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할게요. 나중에 시험 볼 때. 근데 어렵지 않다. 잘 풀더라고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금이 어디 들어가요? 기금이. 동일성, 단일성, 완전 완전성. 그걸 기금 알았죠? 기금이 들어가는 게 통일성, 완전성, 단일성, 통일성, 완전성. 알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예비비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예비비는 명확성과 사전 의결, 초과 지출. 알았죠? 됐죠? 예비비는. 근데 예비비는 우리가 이 그냥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 지출, 예비비 총액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달라요.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말만 나왔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판단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판단 한번 해보셔야 돼.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금은 별도의 창고가 있고 별도의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별도의 문서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기금은 아까 말했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렇죠?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의 예외다. 굿!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선생님도 이해되죠? 자,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만 생각해요.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실,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집어넣은 것까지만, 알았죠? 지나간 것까지만 해도 의의가 있어요. 서너 번 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예산 원칙 이론까지 했고, 자, 이제 하나 더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자, 행정부 우위 원칙이 있어요. 행정부 우위 원칙.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스미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내용이 많아요. 계획과 책임, 보고, 그다음에 수단구비, 당원적 절차, 재량 시기 신축, 예산기구의 상호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입법부 우위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통제적인 원칙이었어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근데 행정부 우위 원칙은 약간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원칙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다원적 절차, 예산 절차, 그 다음에 재량, 그 다음에 시기 신축,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예산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재밌는 게 이제 그다음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예산하고 계획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예산하고 계획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예산에 계획 기능이 있다. 누구 주장이야?
오늘 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예산의 행정적 기능에 보면은 관리, 통제, 계획. 그 계획. 알았죠? 계획 기능. 알았죠? 자, 이런 행정부 우위 원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크가 계획을 넣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알았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만들 때 행정부의 업무 보고에 기반해라. 제발 국회 니네들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행정부가 업무 보고 한 거 보고 만들어라. 라는 거 같죠? 좀 참고 좀 해라. 그 다음에 중앙예산기관은 절차 제도 좀 구비 좀 하자. 알았죠? 그냥 막 구목구국을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산기구 상호성. 예산기구와 각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라. 구축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행정부 우위 원칙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크게 보면은 좀 행정부가 융통성 있게 돈을 쓰게 해줘라. 그 다음에 기반을 갖춰라. 기반. 자, 기반을 갖춰라. 수단구비랑 예산의 상호성. 예산 중앙예산기관도 만들고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간 협력체계도 만든다. 기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획. 계획을 반영해라. 예산 짤 때 계획을 반영해라. 예산 짤 때 계획을 좀 고려해라. 그 다음에 행정부 업무의 보고를 기반해라. 이 정도 내용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죠? 요게 스미스의 행정부 우위 원칙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판단해 볼 수 있어. 이게, 통제적인 거냐, 유연한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럼 유연한 거에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그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거 하고, 계획을 반영해라. 그 다음에 보고에 기반해라. 이 정도밖에 내용이 없어요. 알았죠? 이건 여러분들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행정부 우위 원칙까지 끝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회계 이론. 알았죠? 회계 이론. 회계 이론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빨리 재무론 마무리하고, 바로 재무론 마무리하고, 총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총론으로. 알았죠? 총론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원장님하고 이게 잘 되면은, 뭐, 너무 얘기가 많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예산 결정 이론이에요. 예산 결정 이론. 예산 결정 이론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퀘스천이야. 자, 이제 우리가 예산이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게 요인이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요거를. 자, 요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관련된 게 예산 결정 방법 이론. 예산 결정 방법 이론. 그 다음에 요거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를 여기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을 예산 결정 요인 이론 이렇게 구분해요. 이렇게만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예산 결정 방법 이론부터. 예산 결정 방법 이론에는 합리 모형하고 이제 점증 모형 두 개의 이론이 있어요. 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은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에 정책 결정에서도 나와. 정책 결정에서도 나온다. 근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자,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그때 가서. 자, 합리 모형부터 볼게요. 자, 이 예산 결정 방법이론은 질문이 뭐냐면 예산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무엇을 추구할 거냐. 다시 말해서 요 문서 이렇게 돈을 분배를 했겠죠?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이렇게 분배를 했겠죠? 분배했죠? 자, 요거 분배를 할 때 문서를 쓴다는 얘기는 분배를 한다는 얘기고 이 분배를 할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가 질문이야. 이해됐죠? 여기서는 합리 모형은 자,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통해서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쉽게 보면 어, 전체 구성원들의 만족도였다는 뜻이에요. 쉽게 보면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되게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극대화해야 돼. 그럼 이게 자, 요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자, A라고 하는 거에 100만 원 쓰는 거하고, 이제 A, B, 100 이렇게 A, B, C에 100 쓰는 거하고, 자, A, B, C에
BC에 50, 150, 100 쓰는 거하고 후생이 달라요. 됐죠? 그래서 요걸 찾아가라. 가장 높은 걸 찾아가라. 라고 주장한 이론이 합리 모형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 사례가 뭐가 있냐면, 자,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계획 예산, 연기준 예산, 우리 했었죠? 계획 예산, 연기준 예산, 그 다음에 체제 운영 예산, 그 다음 시크의 루이스의 예산 결정의 경제학적 명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계획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이에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자, 우리가 계획 예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출 사항들을 만드는 예산 방식이 계획 예산이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서 와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지출 사항은 계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면 이 지출 사항이 바뀌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원점 검토하는 거예요. 원점 검토. 그리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계획을 세워서 갖고 왔어. 그러면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지 않아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획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공격을 당해요. 너희들 계획이라 갖고 왔어. 근데 계획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계획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어떤,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노출됐기 때문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토리가 안 맞으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적하고 내용하고 지출하고 이게 3자가 딱 맞아야 돼. 이게 계획의 특성이에요. 계획의 특성. 이해 됐죠? 이게 계획의 특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연기준 예산.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계획이 바뀌면, 이 계획이라는 게 바뀌면 지출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 모형도, 계획 예산도 합리 모형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획 예산도 합리 모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자, 연기준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고, 기억나죠? 의사결정 패키지 만들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우선순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1등부터 100등까지, 100개가 있으면 100등까지 결정된다고 그랬죠? 이런 일련의 거쳐요. 근데 요때 1등이 되는 거하고 2등이 되는 거하고 3등이 되는 거하고 요게 어떻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경쟁을 통해서 가겠죠. 그럼 경쟁을 또 한다는 얘기는 합리성이 높은 게 경쟁이 위에 올라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연기준 예산도 합리 모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연기준과 계획 예산 모두 합리 모형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걸 더 나가면 합리 모형은 원점 검토야. 원점 검토. 과거에 어떻게든 관심 없어. 자, 최적만 찾는 거야. 최적. 가장 좋은 걸 찾는 거야. 가장 좋은 거 찾는 거는 원점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없애고 찾아야지 가장 좋은 거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옛날에 들고 있던 거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제일 좋은 거 못 찾겠죠. 그게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합리 모형은 본질적으로 원점 검토고 기획 예산도 원점 검토,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도 원점 검토. 둘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리 모형에 대해서는 사례가 계획 예산과 연기준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비용 편입 분석, 체제 분석 등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비용 편입 분석, 체제 분석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자, 합리 모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 분석이나 비용 편입 분석 같은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비용 편입 분석과 체제 분석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자, 전체 비용하고 전체 편익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로 나와요? 이게 둘 다 화폐 표시단위야. 그러면 여기 뭐로 표시돼요? 이게 또 화폐죠. 화폐 표시. 화폐 표시는 순위를 매길 수 있어, 없어요? 화폐 표시는 순위 매길 수 있지.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최적을 찾아낼 수 있어, 없어? 1등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으로 연결돼요. 합리 모형은. 너무 어렵죠. 맞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합리 모형을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그 합리 모형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대안이 이렇게 있어요. A, B, C라고 하는 대안들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A, B, C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 측면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쉽게 보면은 라고 예를 들 경우에 핸드폰을 예를 들게요. 핸드폰을 이제 대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 애플, 그다음 기타 이렇게 되겠죠. 그 시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디자인 평가 따로 하고 성능 평가 따로 하고 AS 평가 따로 하고 이 평가를 하는 거야. 자, 이 각각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 모형이라고 실제로는. 자, 그러니까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예산에서는 합리 모형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통해서 사회구성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합리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산에서는. 됐죠? 근데 여기 자원 배분의 최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최적화야, 요게. 가장 최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최적을 찾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됐죠? 자, 얘가 특정 분야의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A라고 하는 A가 제일 높은 점수 받았는데 A가 특정 분야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 합산하면 얘가 1등이지만. 알았죠? 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 모형이야. 요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가서 예산에서 갖고 가서 작업 배분 최적화를 통해 사회에서 그때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예산에서 합리 모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사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았죠? 아, 이걸 왜 미리 하는 거야? 이게 정책이 나와요. 요 내용이 정책이 나와요. 똑같이. 알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에서 반에 1등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평균이죠. 평균이거나 여러 과목을 하는 거죠. 그렇게 1등을 뽑는 방식이 합리 모형 방식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1등을 뽑으면 무엇 하나 특별히 처지지 않아요. 왜 처지지 않는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음악에서 30점 받으면 걔가 어찌됐든 간에 1등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좋은 점수 받는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모자란 게 없다는 거고, 요걸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 모형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여러 예를 드는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배우자를 고른다거나 할 때, 점수 다 매겨보는 거야. 자, 뭐, 어떤 특정 사람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 높은 점수 받겠죠? 근데 특정 부분에 높은 점수 받는 사람 하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 받아라. 그러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후회할 일이 없지. 자, 어떤 부분 높은 점수 받아서 나쁜데 실제로 다른 부분 낮은 점수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부분의 높은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판단해라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모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이론을 재무에서는 자원 배분의 최적 활동에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는 다 합쳐가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가장 높이 나오는 조합을 찾아야 된다. 요게 요 지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사회 후생 측면에서 복지 측면에서 복리 측면에서 가장 높은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 라고 연결돼요. 이해되죠? 자, 볼게요. 자, 단점 같은 게 뭐가 있냐면 그 계획 기능이 직권화로 병리가 야기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조합별로 이 사회 후생을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조합 찾아내려면 그 인력이 많이 필요 안 필요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 중앙에서 해야겠죠. 중앙에서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획 기능이 직권화돼. 중앙의 모든 권한이 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겠죠. 중앙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직권화돼요. 직권화. 알았죠? 그래서 직권화의 병리가 야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출 자체가 지방에서는 만약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 중요해. 그럼 이거를 무시하게 되죠. 이게 병리예요. 일종의 알았죠? 이거 자체가 전체로 보면 의미가 없고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의미가 있어.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는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만약에 합리모형을 하게 되면은 무시당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병리다라고 표현해요. 그다음 정치적 합리성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이것 중에 여러 가지 조합 중에 가장 높은 걸 뽑는다. 여러 가지 조합 중에 가장 높은 걸 뽑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치적인 거래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선택지는 점수, 점수나 전체 후생의 크기, 사회 후생의 크기로 이것들이 순위가 결정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점수로 결정되는데 거기에 점수로 결정하는 방식에 누가 말을 해서 누가 말을 해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을 훼손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서로 정치적 교환을 통해서 결정된 의사도 합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정치적 합리성이라 불러. 근데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정치적 논의 자체를, 정치적 거래 자체를 완전 봉쇄시켜 버려.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을 훼손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합리성이라는 거 자체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야. 우리가 계산을 해서 1등을 뽑는 것도 합리성 있죠? 그럼 그 사람은 팔방미인인 거야.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 잘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 알았죠?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그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일 잘한다. 일 잘한다. 라고 추천해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합리성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봐서 사람 뽑는 방식이 있고, 너무 어렵나? 시험을 뽑아서 사람 뽑는 방식이 있고, 그것도 훌륭하죠? 근데 누가 추천받아서 사람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추천받아서 뽑은 사람이 일을 잘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정치적 합리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 합리성이 부르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말로. 말로 이 사람 일 잘한다라고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점수로만 뽑으면 사람을, 예를 들어 점수로만 뽑으면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 훼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사실 합리 모형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앞에서 합리 모형을 이해하면 그 예산에서 합리 모형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예산에서 합리 모형은 예산 조합, 예산의 조합 중에 가장 사회 후생이 높은 조합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다시 말해서 1등을 찾아라. 사회 후생 중에서 1등을 찾아라. 1등을 찾을 때는 계산한다. 사회 후생이라는 것도 계산돼요. 알았죠? 수학 경제학적으로는. 자,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예산기관들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겠죠. 인간들이 많은 조직들은 보수 성향이 강해서 합리 모형, 원점 검토를 안 해요. 못 해요. 알았죠?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기존의 하던 방식을 유지하는 거야. 원점 검토를 안 하고. 알았죠? 이런 어떤 보수 성향 자체가 합리 모형이 작동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하고, 자,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수집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 모형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가 중요해. 목표.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라든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점수를 매기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합리모형 자체가 점수 방식, 점수법이야. 쉽게 보면. 근데 점수를 매기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점이 목표예요. 목표가 없으면 기준점이 없고 기준점이 없으면 계산이 안 돼. 그럼 점수를 못 만들어. 그러면 나래비를 못 세워. 알았죠? 합리모형이 작동 안 돼요. 예,
됐죠? 처음부터 어렵게 하나? 자, 그다음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계량화가 어려워요. 알았죠? 점수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았죠? 자,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공익, 주민의 만족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수치화돼야 안 돼요. 수치화 안 돼요. 수치화 안 되는 부분은 합리 모형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합리 모형이 가장 적용되기 쉬운 데가 뭐냐면 아웃풋이 최종 산출물이 수치화되는, 그다음 화폐화되는 거. 알았죠? 근데 수치도 어, 비교 가능해야 돼. 자, 숫자로 뽑힌다고 해서 다 계량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1과 2는 1과 2는 1과 1 어떤 것은 1이 나오고 어떤 2가 나왔어. 그 1이 2가 나왔어. 2가 1보다 2배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근데 1원과 2원이야. 그러면 2원은 1원보다 몇 배 좋아? 2배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자,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는 계량화가 어려워서 합리 모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회후생도 금액으로 표시돼요. 금액. 알았죠? 사회후생도. 금액. 화폐로 표시돼요. 화폐로. 알았죠? 자, 화폐 같은 어떤 지표로 표시돼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합리 모형까지 했어요. 이해됐죠? 아,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했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에라인데. 자, 점증모형. 두 번째는 예산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요 문서를 만들었을 때 요 값들은 자, 뭘 최소화시켜야 되냐면 정치적 갈등을 최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조합, 여기 있는 조합들 있죠. 사업과 금액 자체가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점증모형이야. 이해됐죠?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합리 모형과. 합리 모형은 요게 뭘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죠. 후생을 만족시켜야 된다. 사회 후생을 가장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알았죠? 자, 이거는 갈등을 최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요 예산을 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 자, 대표적으로 이제 윌답스키와 린드블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둘 다 점증 모형의 아버지들이에요. 점증 모형의. 됐죠?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자, 전년도 결정에 의존한다. 전년도 결정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점증 모형의 첫 번째 특징이고, 다양한 세력의 상호 조정으로 인식한다. 이 문서 자체를. 알았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왜 전년도 결정에 의존하냐면, 자, 전년도에 됐죠? 전년도에 이게 짜고, 요게 그대로 바뀌었어. 요대로 전년도에 해서 거의 99% 같은 게 왔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자, 99, 자, 여기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게 그대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갈등이 적을까, 안 적을까요? 적지. 되게 적어요. 자, 갈등이 적어. 만약에 작년에 이렇게 짜왔는데 99% 같은 거 갖고 왔어. 또 예상을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근데 만약에 50%가 바뀌었다. 그러면 가만히 사람들이 갈등할까 안 할까요? 갈등해요. 아니, 왜 우리 돈 어디 갔어? 우리 돈 어디 갔어? 우리가 예산 받았잖아요. 이거 관련된 이 예산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요 ABC에 관련돼서 다 사람들이 걸려 있어. 사람들이. 근데 50%는 바꿨어. 전체적으로 내용도 사업도 바꾸고 금액도 다 바꿔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할까요? 가만히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 그대로 왔어. 99.9%로 왔어. 그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알았죠? 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치 협상을 통해서 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결정에 의존하게 돼요. 만약 이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결정에 의존하게 돼 있어. 바꾸면 안 되거든. 만약에 이걸 갈등이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강화되는 거지. 바꾸면 강화돼.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야. 그렇죠? 이해됩니까? 됐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장점 같은 경우는 자, 정치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시킨다라는 거예요. 갈등 완화니까 갈등 완화시키려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참여를 확대시켜줘요. 알았죠? 이 방식대로 한다면. 자, 만약 계산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 안 들어? 에이, 계산 방식으로 하면은 점수로 하거나
안 들어와.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건 점수, 말을 아무리 해봤자 점수가 아니거든. 그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협상과 타협을 통한 갈등을 조정한다. 라는 거예요. 이 원리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열어놨어. 조정할 수 있도록. 알았죠? 자, 그 다음 비용을 절감시켜요. 왜 비용을 절감시킬까요? 그렇죠! 정답.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행정학이.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이 행정학의 정수야. 지금 현재 합리모형과 이 점증모형은 행정학의 정수예요. 알았죠? 그 경제학에서는 어디로 뭘 지지하냐면 합리모형을 지지해. 경제학은. 근데 행정학은 경제학과 달리 합리모형과 동시에 점증모형을 동시에 고려해요. 요게 행정학의 특징이야.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행정학의 정수야. 이 지금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보면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론적으로도 정수면 시험에서도 정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정치적 가치가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가치가 반영돼요.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서 만약에 짠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사회 후생을 높이는 것만 들어가겠죠. 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사회 후생을 안 높이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정치적 가치가 높으면 아니 협상을 여기 이해관계를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치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 사업과 금액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가치 반영한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 방식대로 하면. 그다음에 높은 예측 가능성. 왜 예측 가능성이 높죠? 그건 작년 거니까. 작년 거에 크게 안 달라질 거니까. 알았죠?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돼요. 점증보험을 하게 되면.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자, 예산이 확대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을 조정하려면 누군가가 갈등을 최소화해야겠죠?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자원을 자원이 더 들어와야지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자, 기존에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더 쓰고 싶어. 내가 좀 더 쓰고 내 힘이 있어. 더 쓰고 그중에 자, 돈 더 쓰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 거 뺏어와야겠죠? 다른 사람 거 뺏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 다른 사람들이 입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 입에다 뭘 넣어놔야 돼. 그럼 밖에서 하나 더 갖고 와서 그 사람들 입에 넣어야 돼. 그럼 예산이 확대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예산이 확대돼요. 알았죠? 자, 그다음 보수적 예산 수립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의 보호 및 자원 배분의 불평등. 만약 이렇게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자원이 그 특정한 사업에 돈이 들어가요. 알았죠? 그럼 특정한 사업에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받아. 자원을 받아. 그럼 계산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규모가 커져요. 알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점증모형은 자,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지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개혁 시기에 점증모형이 관료 병리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점증모형이 관료들이 이제 개혁에 대해서 이제 점증모형 자체가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지지해요. 자, 이걸 짤 때, 이렇게 짤 때, 자, 관료들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지지해요. 왜 지지할까요? 관료들이 저항을 해줘야지, 관료들이 개혁하는 거에 이거를 바꾸자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줘야지. 개혁에 저항한다는 거 동조야. 알았죠? 동조를 해줘야지 여기 유지되겠죠. 관료들이 개혁에 저항하지 않고 않으면 뭐예요? 개혁에 나선다는 뜻이잖아. 관료들이 개혁에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유지할 수 없어요. 없게 돼요. 알았죠? 됐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점증모형 자체가 행정개혁 시기에는 점증모형이 관료 병폐를 오히려 야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알았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점증모형이에요.
그 점중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정책 결정 방법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핸드폰 살 때 그 전에 했던 핸드폰이 만약에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 13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아이폰 14를 사는 거야. 이게 점중 모형의 방식이에요. 이걸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점중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 대안을 결정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때 기존에 했던 방법을 해서 일부 변경된 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방식이 점중 모형이야. 그래서 아이폰 13을 샀으면 14를 사고 14를 샀으면 15를 사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아이폰 14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됐죠? 자, 점중 모형의 합리성이 있어 없어요? 점중 모형의 합리성이 있어 없어? 합리성 아니야. 그런 어떤 계산적인 합리성이 아니고 합리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폰을 계속 쓰다가 그 갤럭시로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폰에 되는 기능이 갤럭시도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야. 알았죠? 점중 모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줄여줘요. 알았죠? 점중 모형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가 합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 예산에서는 합리 모형은 무엇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 예산 자체는 합리 모형, 사회 후생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중 모형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산의 조합, 예산의 구성이죠. 이거 예산의 구성이죠. 예산의 구성은 다시 말해서 예산은 뭘 극대화해야 된다? 뭘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 갈등을 완화시켜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갈등을 완화시키도록 요걸 내용을 짜야 된다라는 뜻이야. 됐죠? 그다음에 합리모형은 이걸 짤 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A, B, C 설명됐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써요. 그러면 돈을 지출하게 되면 이게 돈이 나가가지고 사회적 영향을 미쳐요. 그럼 최종 어떤 측면에 사회 후생 측면에서 이것들이 다 결과가 나타나요. 알았죠? 요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요걸 짜야 된다. 사업도 결정하고 규모도 결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모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예산 결정 요인 이론이에요. 이제 예산 결정 요인 이론은 좀 어려워요. 예산 결정 요인 이론. 여기는 이제 절충, 그 다음에 쉬크, 그 다음에 윌답스키 이 세 개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좀 내용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충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 다중합리성, 모형 공공 선택 이론, 실시간 예산 운영 이론, 단적 균형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그 해가 요 시험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해는 어려운 거야. 그 예산 문제 중에 요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먼저 볼게요. 자, 무엇이 예산을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모형이 어떤 거냐면 이 예산에 보통 A, B, C 이렇게 있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겠다 그러고 예산이 만들어지죠. 요걸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절충적법에서 첫 번째 다중합리성 모형은 자, 예산 주기의 각 시점별로 작용하는 함적 기준이 요거를 결정한다. 어떤 특정 시점에 자, 각 예산 주기의 각 시점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들이 이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다중 합리성 모형 이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합리적 기준이라고는 그 다음에 경제적 기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 법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이걸 결정한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 이론이 있어요. 공공선택 이론. 공공선택 이론은 무엇이 이 모형을 결정하냐면 관료들의 합리성이 요 모형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여기서 관료들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합리성은 뭐냐면 이익 극대화야. 개인에게 있어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요 모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도 결정되고 규모도 결정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에서 총론에 다소 하시겠지만 리스칸의 예산 극대화의 모형이에요.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로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고, 자, 세입 흐름, 세출 흐름, 그다음 균형 흐름, 집행 흐름, 과정 흐름, 이런 것들이 예산의 지출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볼게요. 우리 그냥 듣기만 해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생각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세입 흐름은, 자, 부담자, 부담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 자, 누구한테 부담을 시킬 거고, 부담 규모를 얼마나 할 거냐라고 하는 의사결정. 이게 세입 흐름이야. 그러니까 돈 들어올 때를 좀 보는 거죠. 돈 들어올 때를 보는 거예요. 가늠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출 흐름은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 배분. 이거 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두 가지가 하나는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뒤에 있어요. 예산 균형 흐름. 그래서 예산 균형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딱 들어오는 것만큼 써야 된다. 라는 거 하고 들어오는 것보다 좀 더 써야 된다. 들어온 것보다 좀 덜 써야 된다에 따라서 예산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맞을 것 같죠? 나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들어온 것도 영향을 미치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상의 허용 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집행상의 어떻게 허용 범위, 집행상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정으로 결정 권한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사결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이론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우리가, 자, 1차적으로는 들어오고 나가고 이 두 사이의 관계. 요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집행 흐름이라서 집행상의 허용 범위. 집행상에 얼마나 그 범위를 줄 거냐. 집행상에 얼마나 범위를 줄 거냐. 그런 거 하고. 자, 결정 권한에 대한 균형. 결정 권한을 얼마나 줄 거냐.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로빈 이론이에요. 알았죠? 그 로빈 이론이라고 딱 했을 때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균형. 핵심 개념은 균형 개념이에요. 균형 개념. 알았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절 균형 모형이에요. 단절 균형 모형. 단절 균형 모형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균형의 단절과 균형의 유지가 예산을 결정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단절 균형 모형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그 요 모양 자체는 요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건. 알았죠? 사건이 이걸 결정하거나, 자, 균형의 유지,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가 요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 자체는 어떤 사건의 결과거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모양,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 근데 이 방식이 모든 모양을 다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상황의 특정 예산의 모양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알았죠? 이해됐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단절 균형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공부가 다 됐다. 그리고 한 몇 번 보고 나면은 몇 번 보고 나면 이해돼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막 많잖아.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몇 개의 키워드로 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알았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기까지 해서 절충적 접근법까지 했어요. 알겠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쉬크의 희소성에 따른 예산 결정 형태의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쉬크는 희소성, 희소성이 예산의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무엇인가 자원의 부족, 뭔가 무엇인가의 부족이 이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자체를 근데 이 시크는 총 네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크가 희소성을 몇 개를 구분했느냐라고 하는 이론과 똑같은 이론이에요, 사실은. 알죠? 근데 희소성이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크는 희소성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화된 희소성, 그 다음에 만성적 희소성, 급성 희소성, 총체적 희소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의 정의가 뭐냐면
자,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 사업을 증액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증액할 수 있고, 신규 사업이 가능한 상태를 완화된 희소성이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이거는 뭐,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뭐, 기존 사업도 유지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신규 사업도 가능하면 좋은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성적 희소성이에요. 시크에. 자, 기존 사업을 자, 그다음 기존 사업 유지하고, 자, 기존 사업의 증액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존 사업의 증액 가능하다. 그럼 신규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요게 만성적 희소성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급성 희소성인데, 급성 희소성은 자, 증액은 불가능하고 기존 사업 유지만 할 수 있다. 알았죠? 유지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총체적 희소성. 은 기존 사업에 감액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요 네 가지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돌아가면서 나타나면서 이 예산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완화된 희소성 상태가 계속 가거나 어떤 데는 총체적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희소성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 모양이 예산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쉬크의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희소성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게 중요해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완화된 희소성. 이 완화된 희소성은 다 할 수 있는 상태. 알았죠? 말이 희소성에 붙여놨지만 다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알았죠? 총체적 희소성은 있던 것마저 줄여야 되는 상황. 알았죠? 요게 총체적 희소성이다라고 부른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보통 총체적 희소성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이게 나타나요. 총체적 희소성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급성 희소성은 지방정부 보통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급성 희소성의 모양이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고. 됐죠? 자, 볼게요. 예산 형태 같은 경우는 완화된 희소성 상태에서는 다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다년도 예산을 편성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다 특정 시점에서 다 짜볼 수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여유가 없는데 뭘 짜고 앉아 있어. 그죠? 자, 근데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봐요. 보세요. 예산을 짜는데 올해 이렇게 짜고 내년에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면은 이거 3년도 짠다고 하면 3년도 짠다고 할게요. 이걸 왜 짜, 이거를? 예산이 주는데. 슬픈 얘기를 미리 왜 3년치를 왜 짜? 돈이 이해됐죠? 돈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3년도를 짜는 거야. 알았죠? 다년도 예산은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 약간 돈이 있을 때 짤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성적 희소 상황에서는 자, 예산에서 산출 측면에서 관리 개선에 초점 맞춘다라는 거예요. 산출 예산에서 산출 측면에서 관리 개선을 초점을 맞춰요. 이게 약간 이제 희소성이 어려워진 거죠. 신규 사업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 돈을 썼는데 가성비가 있느냐를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돈이 약간 이제 빠듯해지는 거예요. 저스트한 거야. 이럴 경우에 이제 가성비를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급성 희소성. 이제 기존 사업만 유지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증액이 불가능해. 딱, 이건 완전, 이거 딱 맞는 상황이야. 딱 맞는 상황. 증액이 불가능한 딱 맞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산을 줄이려고 그래. 예산을. 알았죠? 가성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예산을 줄이려고 그래. 알았죠? 이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총체적 희소 상황에서는 장부상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 이건 뭐 따지고 알 것도 없어. 봐봐요. 실제 나가야 되는 돈은 그러니까 돈을 나가야 되는 돈은 요 정도인데, 감액이 되잖아. 요 정도 되잖아. 이렇게 되죠. 불일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나가야 될 때는 요건데, 요 정도니까 요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예? 딱 맞추려고, 장부상의 균형을 맞추려고 초점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쉬크 이론이에요. 되게 뭐 일반적 이론 같아 보이죠? 일반적 이론 같아 보여요. 알았죠? 자,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쉬크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다음 윌답스키 이론이에요. 윌답스키 이론이 되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산 결정 이론에서 되게 어렵게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 결정 이론 자체가 나오는 거는 합리화 점증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로 나오면 뒤에 예산 결정 요인으로 나오면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윌답스키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경제력과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예산을 결정합니다라고 주장해요. 자, 경제력과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예산의 모양을 결정합니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밀답스키의 예산 문화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슈크는 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희소성. 알았죠? 희소성. 자, 될게요. 자, 볼게요. 자, 예산 문화 이론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경제력이 높아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 돈도 많고 돈이 얼마 들어올지 딱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더 예측하면 그대로 들어와. 이런 상황에서는 점증 예산이 된대요. 점증 예산. 알았죠? 예산 형태가. 됐죠? 점증 예산.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아. 돈 들어올 게 정확해. 그럼 이제 뭐 해?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없어? 뭐 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면, 서로 나눠 먹으려면. 따지지 말고 막 나눠 먹으려면. 점증 모형으로 가야 돼? 무슨 모형으로 가야 돼? 합리 모형으로 가야 돼? 합리 모형으로 가면 나눠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점증모형으로 하면 서로 말로 해서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죠. 나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 점증 예산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여유가 있을 때는. 이해 됩니까? 돈이 많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높은 경제력과 낮은 예측. 돈은 많아. 경제력은 좋은데 이게 막 들쑥날쑥해. 돈이 얼마 들어올지가 잘 예측이 잘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보충적 예산이라고 해서 자, 유지하고 작은 변화를 반복시켜요. 알았죠? 이것을 대체 점증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일단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거는 딱 나중에 딱 그 몇 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낮은 경제력과 높은 예측 가능성. 돈은 없는데 돈이 얼마 들어올지 따박따박 얼마 들어올지가 딱 보여.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양입 제출적 예산, 세입 예산이라고 해서 통제에 치중하게 돼요. 통제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력이 낮은데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은 통제에 치중한다. 뭐 나타나요. 자, 그다음에 경제력이 낮은데 예측 가능성이 낮아. 돈이 얼마 들어올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반복적 예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적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윌답스키는 뭐에 따라서 무엇이 예산을 결정한다? 자, 경제력과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됐죠? 어느 정도 이해되죠? 자, 경제력도 좋고 높은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점증 예산.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디가 경제력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선진국들이 그렇겠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경제력이 높은데 낮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행정력이 취약한 후진국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다시 말해서 자, 돈은 많아. 자원은 많고 돈 들어올 때는 많아. 근데 이것을 자, 이 자원이 잠재력이 갖고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일정하게 매년 국가 사회로 이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정력이 필요해요. 행정력. 알았죠? 행정력이 약하면 자원이 많아도 불구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로 넘어오는 자 돈이 많은데 이게 이제 국가로 넘어와야 돼요.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를 관리하는 밸브가 있어. 이 밸브가 행정이야. 근데 이 밸브 조정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밸브를 일정하게 흐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많이 흘렀다가 조금 흘렀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 취약한 후진국에 나타나요. 알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충적 예산. 자, 유지하고 작은 변화를 반복시킨다. 자, 이랬죠? 작은 변화를 반복시킨다. 유지하고 변화를 반복시킨다. 이게 높은 경제력, 낮은 예측 가능성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문제 풀 때 설명 다시 들으면 이거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위알답스키의 예산 문화로까지 내용을 했어요.